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놨는데요. 요즘 도박이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도박 중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에서는요. 집 두 채, 차 두 대, 돈이 안 모여요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부채를 정리하고 또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지 잠시 후 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채로운 소식들로 아침을 채워드립니다.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말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달 4일 밤 12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 오늘부터 오는 1일까지 예정됐던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의 공식 행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알렸고요. 강원도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일출 명소들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도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루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이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재종 타종 행사인데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취소하고요. 시민들이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화문 카운트다운 행사는 소리 없이 영상만 상영하는 등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롯데월드타워 새 카운트다운을 취소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애도 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서울시는 1월 1일에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에서 개최 예정인 해맞이 행사를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각 자치구에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수 지드래곤은 자신의 SNS에 이 검은 바탕에 흰 꽃 이미지를 올려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고요. 배우 고소영, 또 김혜수, 옥주현 씨 역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연예계는 예정된 콘서트와 연말 시상식 등 대형 행사도 취소하면서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했는데요. MBC는 지난 29일 연예 대상을 취소한 것에 이어서 연기 대상 시상식 생방송을 취소하고 녹화 방송으로 대체했고요. SBS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연예 대상 시상식 취소했습니다. KBS 연예 대상도 녹화 방송으로 대체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발표되거나 또 개봉 예정이던 앨범 또 영화 홍보 일정도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현재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다 끝나지 않아서요. 관련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 현장 그리고 세종, 서울, 전남, 광주 등 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있거나 차려질 예정이거나 이렇습니다. 아픔을 함께 하실 분들 찾아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분 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를 언급하며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새가 이제 여객기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게가 1.8kg밖에 안 되는 새라고 하더라도 시속 960km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충돌을 하게 되면 약 64톤의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인데 심하면 이게 엔진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무한공항 참사 여객기의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사고 항공기의 엔진 2개에서 모두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건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꽤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한 5년 6개월 동안 국내 공항에서만 총 623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연도별로 보면요, 2019년에는 108건에서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15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이미 47건이 보고가 됐거든요.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도시화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의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습지 같은 곳이 조리의 서식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요. 철새 이동 경로와 또 공항의 위치가 겹치게 되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까 공항 안에는 별도의 조류 퇴치팀도 있고요. 조종사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블랙박스 확인 등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입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네,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자, 우선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24년 만인데요. 이 말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최대 이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그 보호 한도가 이제 1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줄어들게 된 거고 또 어떤 제도들이 달라집니까? 네, 오픈뱅킹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자기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도 모두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는 이게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인까지 확대해서요. 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도 강화됩니다.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에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게 또 1억 원 이하까지 역시 2배로 확대가 됩니다.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냥 재개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고요.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 기간이 제한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개인과 기관 간의 이 상환 기간이 달라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 조건들을 동일하게 맞추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출범될 예정이어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도 큰 변화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 혜택들 모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입니다. 채용시장 먹구름입니다. 채용시장의 먹구름이다. 이거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채용 계획 인원과 비교하면요. 감소폭은 둔화되기는 했는데 절대적인 인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 4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년도보다 채용을 적게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노동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항목 수치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서 미충원 인원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족 인원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줄어들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서 채용 계획 인원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며 채용 계획 인원의 감소 추세는 불경기 영향으로 이런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근로자 수의 증가폭이 둔화하는 양상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소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날이 꽤 포근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새벽까지 중부 내륙에는 눈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빙판길과 살얼음 나타나는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는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 추위가 덜했는데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도,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4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부근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 보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가 저무는 시간은 5시 24분쯤이고요. 내일도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기나긴 폭염과 장마를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이죠. 개그맨 이진호 씨가 자신의 SNS에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박 빚으로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도박을 위해서 이진호 씨가 빌린 금액이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가 하면 동료 연예인들에게 이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빌려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 보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정말 이 배신감에 상처를 받아서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박이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이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면은 그 잃은 돈을 메꾸려고 또 도박을 해야 되니까 돈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급하게 아프시다랄지 아니면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랄지 갖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고요. 이게 결국 사기나 어떤 재산적인 범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 6월에 이미 사기죄로 피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고소가 됐는데 그때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돈을 갚지 못해서 출연료 등이 가압류되는 소송에 걸리기까지 했는데요. 동료 연예인들한테만 10억을 빌렸다고 하고요. 이 대부업체에서는 13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도박죄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 동료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대부업체들한테 사기죄로도 또 고소가 돼서 사기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 한 명당 이 사기 피해 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이 돼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뭐 우연한 기회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호기심에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죗값은 치러야죠. 그리고 이제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고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아무래도 좀 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분노 유발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 불법 도박입니다.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불법 도박이라는 말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합법 도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가지의 오. 분명한 경계가 있고요. 일단 네. 도박이라는 게 뭘까? 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게임이나 놀이를 우리가 흔히 이제 도박이다라고 하는데요. 합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규제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허가에 의해서 규제나 감독을 받는 이 합법적인 도박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엔 당연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죄나 2차적인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도박 행위를 불법 도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상담하다 보면요. 이 도박에 빠지신 분들의 눈빛이 마약에 빠진 분들의 눈빛과 되게 비슷해요. 오. 눈이 공허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도박 범죄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사실은 상습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박죄입니다. 앞서 이진호 씨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맞아요. 하면 또 나오고 이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997년에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밀반출을 해서 마닐라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이 지금 또 얘기 나오면 그거 다 잊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네. 한기순 씨 얘기도 있고 또 방송인 주병진 씨도 불법 도박 문제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도 뭐 신정환 씨, 토니한 씨, 탁재훈 씨, 개그맨 이수근 씨, 또 SES 출신 슈 씨 등 정말 많은 그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과거에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일단 하차도 하시고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 많이 봤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나 중독성이 강한 것도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처벌수가 좀 비교적 가벼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아까 제가 상습도박죄는 벌금형도 있지만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신 이 연예인들 사례만 봐서도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예인들을 좀 살펴보면 이 가수 정진우 씨가 있는데 정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도박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박을 실제로 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인도피 교사죄가 적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실형이 선고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가수 신정환 씨 경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실형을 받았을 때가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이 도박 관련된 혐의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였어요. 그래서 2011년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 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실제 실형까지 받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정진우 씨라고 얘기했는데 성진우 씨죠, 성진우 네. 씨. 네. 그리고 이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예요. 얼마 전에 배우 한소희 씨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요. 이 한소희 씨의 어머니 신 씨가 범행 기간 꽤 깁니다.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비공개 채팅으로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무려 7곳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이 수수료 등을 챙겼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 신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사회봉사 명령 등등을 선고를 해서 신 씨가 수사 단계 때부터는 구속돼 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 씨가 알고 보니까 이미 2021년에 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즉 초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너무 가볍다, 너무 약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한번 2심의 이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정진우 씨를 성진우 씨로 저희가 바꿨는데 정진우 씨. 정진우 씨가 또 맞는 네, 거예요? 맞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연예인 불법 도박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분은 정진우 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풀어줬다는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그 돈이요. 거의 뭐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자금을 관리, 세탁해주고 수수료 챙긴 일당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의 사무실에는 통장과 또 스마트폰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요. 저렇게 많은 통장, 스마트폰 어디다가 쓴 거죠? 이렇게 어디다 썼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또 자금을 세탁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4개의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관리 세탁하고 1%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하고 도박 자금이 이 계좌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돈 세탁을 거쳐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A씨 일당이 도박 사이트에 공개한 계좌 수만 놀라지 마세요. 425개의 계좌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계좌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의 계좌를 이용한 거죠. 활용된 계좌의 약 80%가 비대면으로 개설이 용이한 이 모바일 뱅킹 계좌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관리한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정말 전 여기서 놀랐습니다. 네. 얼마냐면요. 무려 40조 원을 관리했다. 와. 제가 40억까지는 분노유발자 자주 하면서 봤는데 40조면 1%면 거의 4천억이라는 수수료를 챙긴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전국에 지부를 뒀는데 그 지부 숫자만 36개였고요. 계좌 모집책, 또 이 도박 사이트 연락책을 따로 두고 수시로 계좌를 바꿨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의 위치도 계속 실시간 바꾸면서 추적을 피했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한 첩보로 인해서 이 주범이 잡히게 됐는데요. 이 주범 A씨, 40조 원을 관리한 이 주범 A씨의 나이가요. 20대였습니다. 어떻게 첩보가 나왔냐? 아니 20대 이렇게 젊은 청년이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몇 대나 굴리면서 좀 다니는 게 좀 이상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가의 외제차를 몇 대나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있다는 첩보를 누군가가 경찰에다 제보를 했고요. 경찰도 그 첩보를 받고 수사를 해봤더니 결국 이 도박 자금 세탁의 용의자가 바로 이 A씨라는 점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뭐 조직이 기업 수준이에요. 뭐 40조 원이라는 건 야, 이거 제가 놀라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더 치밀한 게 이 사람들이 이 수사기관 추적에 걸릴 걸 또 대비해서 사고 처리 전담반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법이 어땠냐? 통장 컨설팅이 가능하다, 계좌 공격에 우리가 강하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제공을 하고 돈이 입금이 되면 그 돈을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된 돈을 업자에게 송금을 해서 1%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사고 처리반이 세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면 돈들 다 빼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맛을 봤잖아요. 네. 돈 맛을 봤어요. 그리고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럼 저 맛을 본 사람은 또 저 짓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이? 이 20대 A씨를 비롯한 주범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았냐? 도박 공간 개설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포함한 3명은 구속이 됐고요. 공범 21명은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 제가 아까 425개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했잖아요. 이 계좌를 제공하고 대여한 이런 사람들도 77명. 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 통장이든 체크카드든 뭐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까요. 내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함부로 이렇게 빌려주는 행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누리꾼들의 반응을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누리꾼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신 것 같아요. 24명을 검거했는데 3명만 구속하는 기염을 토한다? 아이고, 열심히 했네, 열심히 네. 했어. 도박을 합법화해서 세수 확보 왕창 해라. 기업보다 낫네. 불법 수익만 환수해도 대한민국 국고가 든든할 텐데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의 이 범죄 수익이 의심되더라도
규모나 혹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거 추징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지에다가 해외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요. 2병 이상의 공범이 함께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남성 A씨로 제가 지칭을 해보면 검찰은 이 A씨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30억 9,600만 원 상당의 도박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심 법원이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A씨한테 동종 전력으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봐서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도박 액수 이 30억 9,600만 원을 모두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다면서요? 근데 항소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검찰이요, 심지어 이 A씨가 이 사이트 회원에게 17억 5,100만 원을 입금받았다라는 공소 사실까지 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과는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징역 3년이었던 원심 판결을 이 징역 1년 10개월로 대폭 낮췄고요. 또 아까 범죄수익 추징액수 제가 31억 상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징액수가 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이게 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100만 원이요? 네, 100억도 아니고 100만 원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도박 사이트 운영해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100만 원이 추징금인 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30억 9,600만 원이 도박 자금이었는데 추징은 100만 원만 된다? 아, 이러면은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한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죠. 판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놀라운 판결 내용인데 왜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냐? 이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액이 이 A씨한테 귀속된 범죄 수익인지가 단정되지가 않는다라고 했고요.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추징액수가 이 도박 자금 그대로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전이나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검찰에서 밝혀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추징액의 입증 정도를 이렇게까지 높인다면 사실상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추징액수만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A씨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징역 3년에서 2심 때 징역 1년 10개월로 네. 형량도 대폭 감소해서 이게 과연 이러한 범행을 한 사람에게 타당한 처벌 수위인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분노 유발자들 저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뭐 경찰이 상고까지 하게 되고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도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와 또 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이 원심 판단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든지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이 상고를 기각했고요. 2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31억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이고 추징금 달랑 100만 원. 100만 원. 야, 이거는 범죄를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은 정말. 네. 예, 근데 이 도박이 무서운 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뭐 사기를 치고 또 뭐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막 돈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한탕해서 나중에 이제 뭐 빚진 거 갚으면 된다. 그리고 한번 이 맛을 보면 그 맛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고 또 잡혀봐야 그냥 별거 아니야. 잠깐 살다 오면 돼. 번 돈은 어디다 묻어놨다가 나온 다음에 찾으면 돼. 그리고 또 있죠. 뭐 변호사 계시지만 비싼 변호사, 소위 얘기하는 전관 변호사 사서 네. 그 돈 투자하면 그만큼 나와. 야, 이러니 말이죠. 네. 자, 도박에 빠져서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편의점을 돌면서 돈을 편취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사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점주가 한 달간 편의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로 했는데요. 면접을 보러 온 20대 남성 A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았고 일도 곧잘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현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편의점으로 달려간 점주,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보통 본사에서 현금 매출 올랐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갔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아르바이트생 A씨가요,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에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평소에 이 편의점의 현금 매출액이 많아봤자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수백만 원씩의 이 현금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다 카드 결제하지 이렇게 현금 들고 가서 뭐 사고하는 사람이 없을 잘 텐데. 없어요. 네, 정말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주가 바로 신고를 했고요.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나가서 진상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주도 아르바이트생한테만 맡겨놨었는데 일단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근데 본사 직원이 전산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범행을 이제 밝혀냈고요. 이 전산으로 이 결제 내역서를 프린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옆에 탁 또 있었다고 해요. 범행 수법을 보니까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뒤에 올려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이 계속 충전한 액수만큼 올라갔던 거죠. 무려 32명한테 50만 원씩을 충전을 해줬다고 하고요. 문화상품권 등 이 바코드로 결제 가능한 온라인 페이 등을 충전해주는 방식도 썼는데 5일 동안 무려 1,830만 원을 빼돌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 바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바로 돼버리니까 사라진 물건은 없는데 현금 매출이 이렇게 계속 그쵸. 올라갔던 거군요. 야, 진짜 이거 겁도 없네요. 그러네. 이렇게 하고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지, 야, 정말. 무모하군요. 그렇죠, 무모한 네. 거죠. 근데 이 범행 자체가 다 도박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박빚 때문에 결국 이러한 또 다른 2차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20대 이 청년이요. 도박빚에다가 신용불량자 신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점주는 그래도 이 A씨가 아직 20대 청년이고 또 다 갚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싹싹 비니까 그래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하고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 아르바이트생 반성은커녕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편의점에다가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편의점 점주를 속여가지고 돈을 빼돌려서 이 돈을 갚겠다 이런 심보잖아요. 이게 뭐 카드도 아니고 어쨌든 도둑질을 해서 돌려막기를 또 한 거잖아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편의점이 바로 전주에 있었는데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어떤 점주가 내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점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빼돌렸고요. 점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2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 A씨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죠. 이 컴퓨터 사기죄와 또 횡령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상태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 A씨가 중고장터에서 얻은 이 범죄 수익금을 곧바로 또 도박 사이트에 바로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좀 추징을 한다든지 좀 갚을 수가 있을 텐데 또다시 도박 사이트에 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수익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금이 변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A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용불량자에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들이 혹시 손님들이 훔쳐갈까 봐 그걸 보상하는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마 이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이럴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서 이 부분이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걸 따로 들어두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피해 점주들 이 편의점 본사에 이 사람이 무단으로 충전해서 빼돌린 이 돈을 그대로 본사의 점주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돈이 없다고 하면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누리꾼들 반응을 보시면요. 도박에 미치면 마누라와 자식까지 판다는 말은 사실이다. 네. 전주에서 걸렸으면 구속시켜야지 안 하니까 또 피해자가 생기지. 처벌이 너무 약하다.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노동형 살게 해라.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도박이라는 게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요즘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도박을 한다 그래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1.3세입니다. 오.
14.3세라고 그래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로 로펌에도요, 이 청소년 도박, 자녀 도박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래요? 실제로 많으세요. 오죽하면 중학생이 없으면 도박판이 돌아가질 않는다라는 속설까지 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난 3월에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이 5천억 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요,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이 중학생을 끌어들여서 범행에 연루를 시켰어요. 정말 괘씸한데 이 중학생들을 심지어 총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중학생들이 왜 이러한 범행에 연루가 됐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싶어서 또 생활비로 쓰고 싶어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주로 총판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봤더니 중학교 2학년생들이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SNS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또 이 주변 친구들한테 이 끌어들여가지고 또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총판으로 활동했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도박하는 애들 많지 않냐고. 도박하는 애들 사이트에 가입시키면 뭐 걔가 하는 거에 얼마를 주겠다. 학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이 3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자 남자 반반 해가지고 15명이라 치면 거기서 한 9명은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말처럼 총판이 자신이 가입시킨 사람의 베팅액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회원을 더 많이 데려올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고요. 이 A군이 가입시킨 중학생만 무려 50명에 달했습니다. 철딱서니들이 없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범 중에 절반이 청소년이었다고 그러고요. 입건된 청소년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에요? 9살이래요. 9살. 9살 초등학생이 도박을 한 거예요. 이 큰일 청소년, 아닙니까, 야 정말 나이가 어려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이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베팅에 대해서 이게 도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게임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재미로 하다 보니까 확률 게임 같은 거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해버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왜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냐.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요, 어떤 나이에 대한 인증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 스마트폰만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청소년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 도박이 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2차 범죄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비를 벌기 위해서 불법 아르바이트까지 하고요. 절도를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2차 범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까지 하면서 이렇게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2차 범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중고등학생 20명도 이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인 A군,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도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한 판에 몇백만 원씩 기본으로 베팅하는 경우까지 가게 됐고요. 그러다 결국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하루 만에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말해서 갚을 수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 빚을 갚으려고 절도, 또 사채 등을 빌려 쓰거나 조건 만남이나 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돈 구하려고 노름빚이죠, 노름빚. 어떤 짓까지 했느냐. 돈을 이룬 후에 돈을 빌린 경험이 15%고요. 절도 등의 범죄 경험이 9%, 죽음 등을 생각한 경우도 9%에 달했다. 야, 이게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은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정책이 아직 제대로 이행되거나 수립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 마약 문제 심각하다 이런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청소년 도박 범죄가 사실은 저는
거는 현직에 있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많이 사건이 수사되고 있고 그걸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뉴스에서 보도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합법 시장의 사업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이 불법 스포츠 이런 도박 시장을 흡수하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가 혹시 스마트폰으로 어떤 게임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불법 스포츠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박 근절 어떠한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중독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고은 변호사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일단 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뭘 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여주지 않다 하더라도 좀 강압적으로라도 그걸 확인하고 좀 체크하고 이게 범죄라는 걸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실내에 머물러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을 주질 않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들도 안 해요. 네. 그 나이에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좀 해주면 그 안에서 이거 그러진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하나가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까 9살짜리까지 이렇게 접근이 쉽게 그렇죠. 되는데 네. 요거 뭐 기술적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휴대폰만 켜고 이렇게 컴퓨터 데스크탑 들어가 보면은 막 잘못 누르게끔 유도하는 팝업 창들. 아, 맞아요. 이런 것도 수백 개씩 뜨고 도박 사이트 뭐 인증도 필요 없다고 하지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출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게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가 나를 도박에 중독시킨 사이트예요. 이렇게 경찰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한 말이 아유 선생님 하루에도 이런 사이트가 2,000개, 3,000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한 사이트가. 그래서 이걸 다 언제 잡습니까? 이렇게 또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단을 시켜도 계속해서 우회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 문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이트의 개설을 막는 방안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만든 사람 잡아서 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람도 처벌이 돼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습 도박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네. 도박하는 사람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이런 공간 개설하거나 총책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초범일 경우에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처벌수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도박 사범 관대하게 처벌하는 사람도 도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어요. 이게 청소년이 도박 중독이 되면 이게 커서 어른 때까지 하잖아요. 네. 이거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궁금증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 풀어볼지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집 2채, 차 2대. 근데 돈이 안 모여요.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집 2채부터 지금 부러워지는데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놀리시는 건가요? 집 네. 2채에 차가 2대인데 뭐 돈이 안 모여요? 네. 그거 뭐야 이거는 지금? 이미 모으신 거 아닌가?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말이죠. 네. 이 아나운서님들이 말씀해 주시죠. 돈이 안 모이는 게 네네. 보면은 뭐 자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집이 2채고 차가 2대라서 오히려 안 모이는 거 아닌가. 본인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집이 2개면 재산세도 2배로 내야 되고 그렇죠. 차도 뭐 돈 2배로 내야 되고 네. 보험료도 기름도 있고. 2번 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수두룩하거든요, 낼게. 네, 집 있고 뭐 차 있고 이러면 정말 아유 이 정도 여유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배로 나가겠죠. 만약 여기에 대출까지 껴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원금을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대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차량이 2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차가 2대면 이게 유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름값이요. 어우, 이거 사실 뭐 한 대당 10만 원 이상 들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 집 2채인데 힘들면 집 한 채 팔면 되고 차가 2대인데 힘들면 차 한 대 팔면 되지. 정답인데. 네. 그죠? 근데요? 근데 뭔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보험료 내고 차가 2대면 세금도 내야 되고 가끔가다 고장 나면 정비소 가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이거 갖고 있을수록 또 고장 날 가능성도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돈 잡아먹는 하마죠. 꼭 필요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 뭐 한 대만 유지를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할부는 이 관성적인 소비를 좀 키우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소비 습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할부가 끝나면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걸 구매하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 어차피 내던 돈이니까 이걸로 좀 뭐 비슷한 부담으로 차종을 바꿀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맞아요. 거죠. 우리 할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가장 다가오는 게 예. 우리 휴대폰 네네네. 한 2년, 3년 약정 끝나면 그치. 새로운 기종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맞아요. 그분들 장사 진짜 잘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더 쓸 수 있는데 그 기종을 또 사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그때쯤 되면 고장 난다. 좀 느려지는 것 같고 네. 이게 쓰던 요금 그대로 어차피 내던 돈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부라는 게 안 써도 될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대화만으로도 사연자의 고민이 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겠죠. 이 사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꽁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보시죠.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집이 한 채씩 있고 직장이 멀어 각자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땐 여유로운 중산층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방집은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건데 미처 다 갚지 못한 대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선 씨 뭐 어디 멀리 가요? 지방에 갈 일이 좀 있어서요. 뭐 부모님도 안 계신데 이제 갈 일이 없지 않나? 뭐 그렇긴 한데 부모님 집이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상태를 좀 볼까 싶어서요.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번듯한 집 한 채 물려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빈집이면 얼른 세입자들이요. 세 주고 저 월세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요? 참. 그럼 이제 저 집도 2채 있으니까 부부 둘 다 또 번듯한 직장도 있고 아이고 걱정 하나도 없겠네. 아유, 그렇죠. 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가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예. 저 제대로 건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아이, 가자 여보. 근데 그 남들이 보기엔 진짜 우리 그렇겠지. 집도 2채, 차도 2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게 졸지에 2주택자가 됐는데 대출까지 승계받았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아이 뭐 남들은 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그럼 여보 그 지방에 있는 집 말이야. 그럼 그냥 빨리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당장 팔기에는 손해가 너무 크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그 빈집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세입자를 들이든지 여보 뭔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주담대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쉽지가 않아. 이건 뭐 집이 없어도 고민, 있어도 고민. 아우 머리 아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사정도 안 좋아요. 나가는 돈이 많아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집 한 채가 생긴 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이군요. 네. 그쵸. 네, 집이 한 채가 그냥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집만 온 게 아니죠. 집이 오면서 대출금까지 같이 온 건데. 부채가 왔네요. 그렇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자동 승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 이 재산만 물려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수인으로 재산만 이 채무를 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채무도 같이 딸려서 오게 됩니다. 이 상속받는 사람의 신용이라든가 소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대출도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데요. 대출을 상환하고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대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집에 이 대출을 껴서 받을지 이거는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집도 안 받고 대출금 안 받을래요 하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상속으로 인할 때는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어느 집을 팔든지 간에 두 채 다 팔았을 때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 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뭐 오래됐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먼저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양도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분들 이제 주택을 물려받다 보니까 막연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니까 바로 처분하기도 마음적으로 조금 이 걸림돌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속받은 주택은 이 상속받았을 때 그 취득가액, 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바로 내가 이 집을 취득한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보다 비싸게 판다면 양도 차익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텐데요. 이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다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집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이 집을 이제 빈집으로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대출금도 계속 갚아야 되고 들어오는 돈이 따로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시적 이주택 네네. 그거는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도 집이 있고 아내도 집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3년 내에 한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주택에 별도 기한 없이 먼저 받은 주택,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언제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근데 지방에 있는 모양인데 네. 그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새는 돈을 좀 막고 또 내 가족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의 현재 상황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맞벌이 부부고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부부 소득 합산 월 630만 원이고요. 수도권에 7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재 빌라, 요게 이제 상속받은 주택 같은데요. 3억 원 가량 되는 지방 주택이 있습니다. 야,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월소득 안정적이시고 자가 아파트가 있으시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원래 살고 계셨던 집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신 상황이고요. 네. 지방에 물려받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께서 약 10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뒤에 다달이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되면서 그 주택과 함께 대출 원금,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하고 부채 현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원의 자가 이 아파트와 상속받은 3억 원 상당의 빌라 외에 주식이 2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 손실 중이고요. 이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4억 3,500만 원, 또 상속받은 빌라 대출 잔액이 1억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습니다. 아이고.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에 차량 할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대출액이 생각보다 크고 하지 말라는 거 딱 두 가지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그쵸. 차량 대출이 할부예요. 네.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나오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들을 매달 갚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만 원, 본인 지분 1,500만 원 갚은 상태이고 남은 금액이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 빌라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를 처음에 대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아직까지도 1억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집도 두 채, 차도 두 대인데 빚만 잔뜩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을 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총차적 난국입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이 중에서 네. 가장 빨리 좀 없애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부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이 나쁜 대출부터 없애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할부도 여유 자금을 좀 끌어모으든지 해가지고 다달이 나가는 것을 돈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분 총 수입이 630만 원인데 대출 다 끼고 가면서 지금 집 두 채를 유지할 여유도 이유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빌라는 뭐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어떻게든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연에서는 집값이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네. 근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르면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 소재 빌라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서울 수도권도 아파트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 소재 빌라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거주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빌라라고 한다면 사실 재개발이 아니면 딱히 여기에서 뭐 기대할 만한 가격 상승 요인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발을 기대하신다면 20년 봅니다. 2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재개발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네. 갈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약도 없는 재개발 기다리면서 집값 조금 올랐을 때 팔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조금 무모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또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이잖아요.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생각하면 약간 뭐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더라도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혹시 지금 너무 크게 손해 보는 게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빈집이니까 세를 좀 주시면서 조금 좋은 시기를 찾는 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신 걸 판다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런 근데 마음이 있는 것 뭐 부모님 돌아가신 어머님도 자식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걸 바라실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소장님 근데 집이 팔리기 전에 네. 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여기서 세를 줄 때 전세냐 월세냐 네. 무엇이 좋은 거? 앞서 꽁트에서도 그 월세 받으면서 이러면 조금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대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세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아무래도 보증금 자체가 전세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이분들의 부채를 전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래도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하지만 네.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네네네. 우리가 상환금을 이제 대출 상환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세입자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월세로 빚을 갚는다.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네. 세금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들 지금 2주택이잖아요. 2주택 이상이면 임대소득을 의무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연간 임대료가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고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로 놓아서 지금 갚아야 될 돈, 부채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받아서 지금 갚아야 될 부채, 그 부채를 다 상환해서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까지 매달 갚아야 될 대출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이 사실상 전혀 없었거든요. 이 주식에 돈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꺼내 쓰기도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집을 팔아서 부채를 확 줄이고 나면 그 부분은 이제 저절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남은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 부부가 함께 고민을 해서 뭐 저축을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그때 고민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 보니까 각종 대출금에 차량 할부금에 또 4인 가족 생활비들죠. 이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얼마나 쓰는지 지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족인데요. 4인 가족의 월 지출액이 723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저축 40만 원, 생활비 400만 원, 그리고 차량 할부 1,000만 원 남았고요. 월 2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대출금인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남은 주담대 금액이 4억 3,5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씩 상환하고 있고요. 승계받은 빌라 대출 1억 원으로 월 63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부채가 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내는 대출금, 상환, 원리금이 263만 원입니다. 와. 부부 월 소득이 630만 원이라고 네. 그랬죠? 대출금이 마이너스 너무 큰데요? 생활비 400만 원 쓰고 계시니까 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충당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팔긴 팔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빌라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달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빌라까지 생기고 나니 이거 마음적으로는 뭔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더 커져 버렸죠. 아하. 궁극적으로는 빌라 처분해서 보유 중인 대출 최대한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정리하기 위해선 월세보단 전세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를 준다면 어느 정도로 줘야 되냐? 지금 봤을 때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사이로 이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수준으로 좀 이 세입자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준다라고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다달이 갚아야 될 원리금이 뭐 263만 원이잖아요. 여기 빌라 이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달에 50만 원 들어오는 월세로는 이분 가정에선 맞아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격으로 전세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면 세입자 구하기가 좀 힘들까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곳에 이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은 사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냐 아니냐 요걸 놓고 이제 집을 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증금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세입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한도는 집값 대비 보증금의 비율이 90%여야 됩니다. 그런데 3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90%니까 2억 7천만 원까지는 보증금을 받아도 되겠죠. 네. 문제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보도록 정해놨어요. 그렇다면 공시가의 140%에 90%까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 말인즉슨 공시가의 126%만 보증금을 받아야지 그걸 초과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억짜리 빌라의 공시가가 1억 8천이라고 한다면은 전세보증금은 2억 2,68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라는 거죠. 이걸 초과해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입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3억짜리 빌라의 경우 2억에서 한 2억 2천 수준에서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집값 대비 보증금의 비율 90%에서 80%로 낮춘다. 이거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공시가의 126%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강화가 되면 공시가의 112%로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허그에서는 그럴 계획 없다. 아직 그냥 검토만 해봤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허그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90%로 꽉 맞춰가지고 세입자를 구했는데 중간에 혹시나 80%로 줄어든다.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좀 어려워지겠죠. 최대한 전세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 가족의 경우에는 빈집으로 두면 손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입자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집을 팔 때도 다음 집주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가급적 112%로 맞춰서 2억 160만 원 수준 이내에서 아쉽더라도 세입자를 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전세금을 받아야 이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고 해도 2억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부터 상환해야 돼요? 일단은 빌라 대출금 1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부터 상환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량 할부금 요거 갚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 상환을 하시면 그래도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돈으로 이제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투자라든가 저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상속받은 빌라가 팔리게 되면 뭐 차익보다 더 큰 세금을 내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또 돈이 추가적으로 남겠죠. 상속 신고를 한 금액이 3억 원이고 3억 원에 판다면 사실 양도 차익은 없는 거니까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양도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이게 이왕이면 정말 집값이 좀 오른 다음에 팔리면 어떨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맘이랑 나올 때 맘 다릅니다. 네. 근데 또 그때 되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나 더 오른 다음에 팔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집값 쉽지 오르면 않아요. 행복해로해요. 네. 머리 행복해집니다. 집값만 오르면 좋은데. 네. 근데 어쨌든 집이 팔리기 전에 전세금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일단 빚을 갚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활용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가 2대인데 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실 계속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앞서 뭐 출퇴근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부 없애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할부로 무언가 구매하는 습관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그런데 가전제품도 구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냉장고를 하루에 800원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게 맞는데 저건 좀 갖고 싶고 써보고 싶고 그런데 요 소소한 지출로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다면, 써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사실상 말이 좋아서 구독이지 이 렌탈이거든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할부나 렌탈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사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 이 할부나 렌탈은 고정 지출을 늘려서 저축을 방해하고 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방해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뭐 내 돈으로 사지 않고 렌탈하는 게 조금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는 또 렌탈하는 게 또 맞지 않는다는 걸 오늘 또 배워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소장님의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는요. 수익성 없는 자산인 빌라는 매각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세고 당장 팔기 어려울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억 2천만 원 이내로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빌라 대출금 1억 원과 차량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라고 하셨고요. 만약 이 빌라가 팔릴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더 생기겠죠. 우선 빌라가 팔리지 않더라도 이 전세를 놓게 되면 1억 원가량 현금이 생기고 이 자금을 불려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좀 여유가 생겨야 돼요. 제발. 맞아요. 근데 집 두 채가 있으니까 한 채는 그냥 파시는 게 좋은데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사연자분 보니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더 클 텐데 이거 뭔가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원래 내 집이 있으니까 뭐 이게 집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건 좋은데 누가 집 준다고 해서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좀 깨달았어요. 또. 맞습니다. 이게 위험하네요. 허울만 좋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언젠가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잠깐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매달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똘똘한 집 한 채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자꾸 우리도 똘똘한 집 한 채 이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다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선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도 이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 얘기가 네. 일조하는 것 같아서 좀 부추기는 거. 얘기해놓고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날씨 마지연 기상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해 마지막 날씨입니다. 새벽까지 중부 내륙에는 눈비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아침엔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서 추위가 덜했는데요. 오늘은 서울 영하 2도로 다시 영하권입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의 변동폭이 큰 만큼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4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부근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맑은 하늘 아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 일몰 시각은 5시 24분이고요. 내일도 구름 사이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기나긴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들 힘드셨죠. 그래도 다행히 심한 세미 탄파는 없으니까요.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12월 들어서 너무 힘든 일들이 연거푸 있기 때문에 정말 차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하루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25년 1월 1일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아니네요. 행복한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